예, 안녕하세요.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한국주택금공사인데요. 여러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그 유동화를 할 때, 유동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관이죠. 공사니까. 그래서,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인데 줄여서 HF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공사는요, 대략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 주로 어디를 읽어보셔야 되느냐. 주요 업무, 이게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 여러분 한국주택금공사의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거의 많은데, 여기 이제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을 공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굉장히 저리로 대출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합니다. 전세자금. 그래서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요건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중은행보다는 이자가 조금 싸거든요.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택 관련 보증을 공급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컨대 금융기관에서요, 일반 은행이죠,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때로는 이 공사에 보증서를 끊어오라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서 많이 요구하죠. 그럴 때 이제 보증서를 끊어서 가져가면 아무래도 굉장히 이자가 싸지겠죠.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공사가 보증을 해주니까 위험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주택연금이죠. 그래서 연세가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죠. 이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처럼 생활비를 빌려 쓰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주택연금 자체가 한 개의 독립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미 좀 공부하셨는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죠. MBS, MBB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업무들을 한다. 이 주요 업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연금이 이제 이건데, 여러분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빌려 쓰는 거죠. 저희 어머님도 이걸 이제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이제 쓰시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외우면 돼요. 몇 가지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적 이해보다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8주 이상 수업할 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가입 요건 이쪽을 좀 외우시면 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대략 한 6, 7군데 외우면 됩니다. 아직은 안 읽어보셔도 뭐 관계없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적격대출이나 디딤돌 대출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입주자 저축은 여러분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법에서도 뭐 공부를 하지만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증권이죠.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이미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입문과정, 기초과정 통해서. 그래서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 그래서 새로운 신용창조선으로 쓴다. 그 이야기는 저당권을 팔아먹는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유동화를 한다. 저당 유동화되면 대출장 금융기관은 한정된 부동산 금융 재원을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그랬죠. 예컨대 여기에 수요자예요. 돈 빌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1억을 빌려갔습니다. 1억.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했죠. 저당권. 그리고 매달 얼마 내느냐? 50만 원 낸다. 그럴 때 이 금융기관이 1,000억의 대출 재원을 가지고 대출한다 치자. 1,000명 대출하면 끝나죠. 매달 들어오는 거는 꼴랑 50만 원 곱하기 1,000명이면 5억이거든요. 5억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돈 떨어져 가지고 이걸 유동성 위험이라 그러는데, 유동성 위험에 빠져 가지고 대출을 더 이상 못 하더라. 그럴 때 이러한 유동성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한국주택금공사인데, 여기다가 저당권을 팔면 돼, 팔면.
그리고 1,000억 가져오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대출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한국주택금공사도 돈이 똑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증권을 찍어서 투자자에게 팔면 돼요. 그리고 1,000억 자금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금융기관까지 여기를 1차 저당 시장이라 그러고요. 유동화가 되는 부분을 2차 저당 시장이라 한다. 그래서 제가 핵심 요약에서 보여드렸던 거라는 이 그림의 구조만 조금 다르지 내용은 똑같죠. 저는 이렇게 한번 꺾어서 이렇게 차입자가 있고 1차 대출기관이 있고 2차 대출기관이 있고 여기 투자자가 있더라. 이걸 쫙 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SPC라는 거는 이제 Special Purpose Company라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특수목적 법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거의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미국은 일반적으로 유동화 전문 은행들이 있어서 특수목적 법인들이 많이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공사가 독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대략 4개인데 자, 첫 번째가 저당시장의 구조죠.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은 뭐냐? 요거 유동화 시장의 구조만 머릿속에 기억한다 그러면은 여기도 외울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하나 기억하면 돼. 자주 그려보고. 여기는 자,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하고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을 말한다. 뭐 그림 보니까 그렇게 생겼네. 자, 1차 저당대출자들은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즉 유동성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 때는 이자가 들어오니까 보유하고 있고, 유동성 위험에 빠지면 팔아버려 2차 시장에. 그래서 팔기도 한다. 뭐 간단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제2차 저당 시장이죠. 2차 저당 시장은 아까 보니까 누구랑 누구로 구성된 시장이냐? 저당 대출 기관하고 투자자로 구성된 시장이다. 여기 중개기관이 공사죠. 공사하고 투자자로 구성된 시장이다.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으로 주택자금이 공급되는 역할을 하는 시장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에 1차 대출기관은 저당권을 지역별로 가격별로 만기별로 유사한 것들을 유사하다는 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만기하고 이자율 같은 게 유사한 게 좋아요. 이것들을 모아서 저당 패키지를 만들고 다른 말로 저당 풀을 만들고 2차 대출기관에 매각한다. 그러면 2차 대출기관 역시 저당 패키지를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일부로 요게 이제 시험에서는 의미가 있죠. 2차 대출기관도 보유할 때도 있고 증권을 찍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도 한다. 요게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저당 시장은 원저당 차입자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고 저당을 유동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가 지문 한 개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쪽 뒤쪽도 따로 또 지문 한 개가 나왔죠. 이것도 또 출제가 됐죠. 2차 저당 시장이 없다면 1차 대출기관은 금방 자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저당 대부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바로 이 3번 지문은 출제 지문 3개를 한꺼번에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죠. 뭔 말이냐? 여기요. 2차 저당 시장이죠. 이쪽은요. 이쪽은 차입자를 알 방법이 없죠. 차입자가 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직접 관계도 없고요. 알 방법도 없어요. 왜? 은행을 통해서 저당권을 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2차 저당 시장은 이들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 만약 2차 저당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돈이 똑 떨어져 가지고 유동성 위험에 빠졌을 때 저당권을 팔 데가 없어. 팔 때. 그리고 매각된 걸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데가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대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럼 만약 유동화 시장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면 제한된 지원 1,000억 가지고 대출하고 들어온 저당권을 팔아가지고 다시 가져온 돈으로 또 대출하고 그 저당권을 팔아가지고 또 가져와서 대출하고 그러니까 1,000억 가지고 무한히 대출할 수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한정된 요거 1,000억 가지고 무한대로 대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현실적으로는 무한히 대출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도 우리 했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금리 구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당이 유동화 되려면 금리 구조가 이렇게 돼야 돼요. 1차 시장의 금리죠. 다시 말해서 대출 금리예요. 2차 시장의 금리, 다시 말해서 MBS 발행 금리보다 높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에 2차 시장의 금리는 저당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돼.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 이 이야기예요. 자, 1차 시장이죠. 소위 저당 대출 금리예요. 저당 금리, 그 다음에 MBS 금리죠. MBS 발행 금리,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이 이쪽으로 갈수록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이제 저당 유동화의 기능 및 효과, 기대 효과라는 거죠. 유동화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거냐? 금융기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 기여한다 그 이야기예요. 또 대출자는 한정된 재원 1000억 가지고 보다 많은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자본시장 침체 시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장치이다. 이 정도가 시험에서는 주로 의미가 있고요. 조금 어렵습니다만 4번은 나중에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에서 이제 이 MBS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S라는 게 있는데 이 차이는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 유동화는 구조는 똑같거든요. 차이는 유동화 자산의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은 일단은 MBS가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MBS를 잘 아시면, 요거는 이제 둘을 구별하는 게 문제인데 잘 아시면 ABS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 줄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한 줄로. 핵심 요약 PDF 파일에는 PPT PDF 파일에는 한 줄로 제가 정리해 놨어요. 그걸로 비교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읽어봐도 전혀 문제 없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저당증권의 종류인데 여기서는 이제 MPTS, MBB 이렇게 MPTB, CMO 이렇게 소위 파생 상품인데, 이 파생 상품은 MBS의 구조가 완전히 머릿속에서 이해가 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을 모르는데 파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할 거니까요. 아직은 놔두세요. 이거 읽어봐도 모를 거예요. 이거 읽어봐도 이게 뭔 말이냐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워낙 최근에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최신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위 부동산 쪽을 공부하는 대학원생들도 뭐 아주 잘 알지는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정도만 하면 되는데, 뭐 이 정도 외우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암기를 시켜드린다고요. 너무 쉬워 이거 암기 코드 외우는 거. 대신 이해는 하고 외워야지. 무작정 외운다고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 도움 방법인데, 그 조인트 벤처나 신디케이트, 이건 이제 지분증권인데 됐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채증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공부가 됐을 때 보기로 하고요. 여기 리츠는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리츠라는 거는 요거는 한 문제 나올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9%. 일단 한 문제 나온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뭐 암기할 게 몇 개 있죠. 그래서 핵심 요약할 때도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조금 했는데 확인 한번 해보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의의죠. 의. 밑줄.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여기 부동산이죠. 여기 투자한다는 이야기죠. 여기 회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을 모아서 투자자들 대신 회사의 경영 능력으로 수익을 내서 이를 출자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거, 배당 하는
일종의 뮤추얼 펀드의 성격을 지닌 투자기구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리츠는 이제 주식회사로만 설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법화 회사에는 뭐 한 명에서 합자회사, 뭐 주식회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하도록 돼 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리츠라는 거는 이제 결국 어떤 거냐 하면 구조는 이런 거예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이 많으면 100억짜리 빌딩을 사가지고 200억에 팔아가지고 막 100억 벌 수도 있죠. 또는 뭐 그 투자은행들처럼 3천억짜리 빌딩을 쌀 때 사가지고 나중에 4,500억에 팔고 1,500억을 벌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돈을 먹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돈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벌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100억이나 1,000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이렇게 자기 여건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면 대신 뭘 준단 말이냐? 주식을 준다 그래요. 주식.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줘요. 이렇게 해서 수십만 명의 돈을 모아요, 회사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시장에다 투자한다 그 이야기. 부동산 시장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근데 제가 100만 원 가지고 있었다? 100만 원 투자했다? 그럼 적어도 이 빌딩의 문짝은 제 거네. 그러니까 저도 이 빌딩의 주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수익이 발생하면은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소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투자회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이다. 자, 용어인데 자기관리는 뭐겠어요? 자기가 관리한다. 자기가 관리하려면 직원이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그래서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상근 맨날 항상 근무한다 그 이야기죠.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그래서 요거는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실체회사라 그래. 실체회사 상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은요, 이건 명목상 회사예요. 명목상 회사라는 걸 다른 말로는 페이퍼 컴퍼니라 그래. 페이퍼 컴퍼니가 직역하면 종이 회사죠. 종이. 그 이야기는 뭡니까? 법인 등기부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있는데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어요. 그래서 명목상의 회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투자한 부동산을 누가 관리할 거냐 그 이야기죠. 직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산 투자 운영을 누구한테 맡긴단 말이냐? 자산 관리 회사에다가 맡기는 그러한 리츠예요. 마찬가지죠. 자산 관리 회사에게 위탁하는 리츠이다. 그러면 나중에 구별하겠지만 이 둘의 차이는 또 뭐냐? 이 둘의 차이는 투자하는 자산이 조금 달라. 얘는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고 요거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구조조정용 부동산. 그러니까 투자하는 부동산이 약간 다르다. 그런 차이가 있다. 일단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내가 직접 관리할 거냐?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임직원이 상근으로 있냐? 없냐? 여기는 없어. 여기는 있고.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쉽게 구별한다. 쉽게. 조금씩 넓혀가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회사라든가 투자자문회사도 뭐 지문으로 좀 나오는데 그 천천히. 도입 효과에는 도입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에 이런 거 안 나와요. 그전에도 별로 안 나왔고. 그래서 도입 효과는 여러분이 잠이 안 올 때, 불면에 시달릴 때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잠이 금방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몇 개 외우면 돼.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이거.
아니, 이 박스를 다 외워야 됩니까?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조문에 쭉 나와 있는 걸,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문으로 읽어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것 뿐이에요, 여기. 그래서 요거 몇 개 외우면 되는데, 자, 일단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몇 개만 내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자기관리 리츠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이죠? 자,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우리는 뭘 먼저 기억하느냐? 자, 자기관리 리츠를 기억합니다. 요거 배우러 오실게. 나머지는 거의 필요 없어. 비교만 하면 돼요. 그럴 때, 요거는 운영은 이제 상근 임직원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설립은 이제 발기 설립이고요. 요거 시험에 좀 나오죠. 설립 시자본금이 얼마냐? 설립할 때는 5억이에요. 여기는 3억, 3억입니다. 3억, 3억. 그 다음에 영업인가 하고 6개월이 지나면 여기는 70억까지 만들어야 돼. 여기는 50억, 50억이죠. 그래서 5억, 3억, 3억, 70억, 50억, 50억. 요건 외워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배당이에요. 배당. 배당은 여기는 이제 50% 이상 배당이죠. 한시인데 여기는 이제 90% 이상 배당이죠. 그래서 여기 자기관리는 이제 50%,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 90% 이상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공모죠. 이것도 이제 최근에 바뀐 내용이긴 한데 좀 기억해야 됩니다. 바뀐 지가 뭐 지금 2년이 안 됐죠. 1년 좀 넘었어요. 영업인가 후 2년 내에, 과거에는 1년 6개월이었는데 2년 내에 적어도 30%는 일반인에게 공모해야 된다. 공모주 청약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자, 위탁관리는 2년 내에 30%죠.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공모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의무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자, 자기관리 리츠를 많이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인당 소유 한도죠. 그러니까 1인이 가질 수 있는 주식은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이야기는 50%까지만 가질 수 있다. 50.01%도 안 되고 딱 50까지예요. 마찬가지죠.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일단.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 대략 한 80%는 벌써 들어왔어요. 자산의 구성이죠. 자, 80% 이상은 부동산 또는 관련 증권 또는 현금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70% 이상은 무조건 부동산이어야 돼. 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 증권에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고 부동산.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츠까지 해봐야 뭐 이 정도 우리가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별거 없죠. 시간 나실 때는 뭐 조문을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금융 쪽을 대략 살펴보신 거예요. 그죠?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풀어드릴 거니까 뭐 일단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로는 이번에는 못한다 그랬죠. 이 부분은 비교적 단순함기가 많아요. 그래서 6주 과정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고 남은 시간에는 이제 감정평가 쪽을 개략적으로만 볼게요. 자, 남은 시간이 2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